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삐니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매각 불허가 사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매각 불허가가 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각 불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매각 불허가가 뭐냐면 최고가 매수인, 즉 경매가 진행돼서 1등으로 낙찰받은 사람, 제일 높은 금액으로 쓴 사람이 낙찰이 된 뒤에 절차나 권리상의 문제가 없으면 잔금을 내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명도가 진행되는데, 이 매각 불허가는 낙찰을 받은 사람이 그 낙찰에 대해서 무효화하는 그런 법원의 결정을 매각 불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분 좋게 1등으로 낙찰이 됐는데 매각 불허가가 되면 정말 화날 일이죠. 그죠? 그런데 현실에서 실전에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 매각 불허가 사유는 대부분이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매각 불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나 돈을 받을 사람은 매각 불허가 신청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매 사건으로 물건을 잃는 채무자 또는 물건을 취득하려는 낙찰자, 이 둘 간의 문제나 득실에 따라서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매각 불허가는 낙찰이 된 뒤에 일주일 동안 법원에서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해서 낙찰자에게 낙찰의 권한이 있다를 법원에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불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매각 불허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각 불허가 사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허가 사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해당 부동산, 그러니까 매각 목적물에 변동이나 문제가 생긴 경우, 예를 들어 경매 진행 중에 해당 부동산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에 쓸려 내려가 버렸다거나, 태풍이 와서 파손이 됐다거나, 바닷가 앞에 있는 주택인데 파도가 쳐서 유실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 경매 진행 중에 그런 경우는 매각 불허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의 변동. 자, 실제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이 권리자의 권리가 실제 조사를 했더니만 다르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법원에서 뒤늦게 발견을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 불허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부동산과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최고가 매수인의 요건 미달. 최고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입찰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법원의 계장이라든지 채무자라든지 그 외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최고가 매수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됐을 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불허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매각 가격 최초 시작가 있죠. 그거랑 일괄 매각 혹은 물건별로 분류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라가 3개 나왔는데 한꺼번에 내느냐, 물건 번호 1, 2, 3번으로 내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매각가가 5억인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5억이 아니고 10억이야. 10억. 이 낙찰이 되고 나서 뒤늦게 알았던 거죠. 자, 이런 경우 매각가가 현저하게 달라졌다 해서 불허가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일괄 매각으로 봤었는데 빌라가 3개 동시에 나온 거죠. 그 빌라를 3채를 사건 번호 하나로 해서 진행을 했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돼서 물건 번호 1, 2, 3번으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 불허가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의 공식적인 공부죠. 이게 실제 조사 내용하고 현저히 다른 경우,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이 또 직권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억울하지만, 낙찰자는 죄가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발견을 해서 이의 제기를 해도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허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차상의 문제. 이 경매 진행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절차적으로 송달을 하고, 또 송달을 받고 나서 통보를 하고, 현황조사를 하고, 현황조사에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또 감정평가하자. 최초에 경매가 진행되면 감정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현황조사와 더불어서 이 감정평가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거나 실제 제대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경우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해서 사실관계로 드러나더라도
이 다른 부분이 사실관계로 드러나더라도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주로 이 네 가지가 매각 불허가의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자는 정말 억울할 일이지만 이걸 뭐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낙찰이 되고 나서 기분 좋은 그 느낌만 며칠 가지고 있다가 보증금 받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 송금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불허가 처리가 될 수가 있다. 자, 불허가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허가 사유가 됐던 것이 해지가 돼서 다시 재공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입찰하시면 됩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 불허가가 나는 그 이유는 주로 채무자와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한다고 그랬죠. 자, 채무자는 매각기일을 연기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점유하고 사용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낙찰자는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받고 나서 점유자나 임차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내가 몰랐던 부분을 뒤늦게 하는 거죠. 그냥 임장 갔을 때는 몰랐던 낙찰자의 인수 부분이나 결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낙찰자는 이런 사유 중에서 불허가 사유를 찾아서 신청을 해서 일주일 이내에 매각 불허가를 받게 되면, 인정이 되면 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찰하시는 분도 뒤늦게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이거를 불허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문제점이나 하자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하자를 짚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찰이 되시고 나서 혹시 이거 잘못 받았다, 이거 불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경매 절차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하자나 문제를 잘 찝어내서 불허가 처리를 잘 하는 법무사나 관련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입찰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채무자가 불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통상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하자나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찰하신 분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각 불허가가 나든 채무자가 어떤 하자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매각기일이 변경이 되든 이런 경우에는 경매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어서 기일을 늦출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는 없고 보통은 법률 전문가나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예로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에 있어서 비슷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물건 소개 채널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보시고 채무자가 불허가를 이끌어냈다거나 매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문건 송달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 여러분들이 자칫 특히 이제 경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명도 저항이 커서 혹은 협상이 잘 안 돼서 또는 낙찰자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트집을 잡아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혹은 소위 말해서 꾼이라고 하죠. 자칭 경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인으로 이제 운영이 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법무법인이나 이제 이런 데죠. 자, 그런 데서 임차인한테 우편물을 많이 보내요. 너 임차를 좀 더 하게 해줄게. 경매를 지연시켜 줄게. 언제까지는 좀 더 있을 수 있게 해줄게. 돈 줘. 이런 식으로 임차인 컨택을 한다고요. 그렇게 만약에 체결이 돼서 저항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자, 오늘 물건도 그런 부분이 조금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좀 유의해서 좀 보시라. 저희가 경매 교육 겸 물건 소개 겸 문제점 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펜션입니다. 펜션 경남 통영에 있는 관광지 미륵도 관광특구 내에 자리하고 있는 펜션이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아마 이번 회차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내일 모레거든요. 자, 우선 물건의 위치는 여기인데 이게 미륵도 관광특구거든요. 자, 이 통영대교를 이렇게 지나면 이 섬 전체가 미륵도 관광특구입니다. 펜션도 많고요. 케이블카, 루지, ES 리조트, 노원 CNC 골프장, 다라공원, 박경리 기념관
그리고 낚시 포인트들도 많고요. 자, 그 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통영대교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쭉 사냥읍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세포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펜션입니다. 좀 확대를 보시게 되면 자, 이 펜션인데요. 여기 주변에도 펜션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오늘 물건은 시스타 펜션이라고 해서 야외 수영장이 있고요. 두개동으로 되어 있는 펜션이 되겠습니다. 감정가 대비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 주차장. 여기 두개동에 이렇게 펜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7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1, 2층은 이제 원룸, 그리고 위에 층은 복층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내부를 보시게 되면 뭐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요것보다 깔끔하진 않겠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3층이 이제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객실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경매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1 타경 4934번입니다. 사냥은 남평리 1285 외 2필지고요. 자, 숙박시설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422평, 건물이 221평이고요. 감정이 11억인데 6억 135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올 3월에 누가 낙찰이 됐죠, 그죠? 낙찰이 6억 1700이 됐는데 불허가가 났습니다. 자, 이게 왜 불허가가 났는지를 문건 송달 내역으로 봤더니만 자, 보겠습니다. 자, 채무자 겸 소유자 박모모 씨가 재감정 평가 및 보완 감정 신청 제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감정 평가가 잘못된 게 있다. 누락이 됐거나 잘못 표기가 됐거나 또는 감정상에 조금 잘못 시세 책정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오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 특히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월 24일 날에 재감정 평가 및 보완 감정 신청을 했죠. 자, 보시면 3월 27일 날에 매각이 되고, 그러니까 매각일 이전에 감정을 좀 다시 해줘, 이게 잘못됐어요 라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경매 진행 단계에 있어서 하자나 흠결을 잡아가지고 경매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매를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일반인 개인일 텐데요. 현재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재감정 평가해가지고 보완감정 신청해서 낙찰자가 불허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됩니다. 저희는 이걸 워낙 많이 해보다 보니까 요런 보완 서류를 내서 무력화했네. 그 말인즉슨 법무법인이나 이런 걸 늦춰줄게, 무력화해줄게 하는 그런 우편을 받고 그런 업자들하고 결탁을 했네. 이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매를 지연을 시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만약에 지금 여기 3월 달에 이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했으면 한 5, 6월 달에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명도가 완료됐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펜션이 여름 한철 장사입니다. 사실은 여름 매출이 거의 1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수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름 성수기 때 매출이 올라와 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소유자분께서 한번 경매를 늦춰서 여름까지는 장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무법인이나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이렇게 감정의 흠결을 잡아서 경매 진행 상황에 있어서 흠결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름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문건 송달 내용만 저희는 봐도 알아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8월 21일 날에 6억 1300인데 내가 관심이 가는 물건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도 돼요. 됩니다. 또 흠결이나 하자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감정 보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절차상의 하자를 잡지 않는 이상 아마 경매가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나 흠결을 꼬집어서 뭐 송달이 안 됐다거나 뭐 어떤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또 한 번 연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걸 2번, 3번 계속 연기할 게 아니라 여름 한철을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물건을 주의해야 되는 물건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법률 관련 전문가, 좀 나쁘게 말하면 꾼입니다. 꾼. 돈 벌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조언을 해준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고 법무법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데서 돈을 벌 일이 없나 봅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뭐 폰트 가지고 막 이렇게 우편물 보내가지고 하나 걸려라, 2사람 걸려라 해서 살짝 겁주면서 합의금 받아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법무법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뭐 법무법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법무법인이 있다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불특정 다수가 이제 손해를 보는,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임차인이 걸려있는 경매 물건에 막 이렇게 뿌립니다. 뿌려서 뭐 의뢰가 들어오면 하자 흠결 잡아서 연장시켜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제 업체가 만약에 이제 컨택이 됐다 하면 이렇게 경매 기일도 좀 연기를 해주고 나중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대응해라 하면서 이사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서로의 하자나 흠을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조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초보들은 좀 조심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물건을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22년 7월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죠. 아마 이게 농어촌 민박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고 영업이 됐었던 거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3층에 사무실로 바꾸고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1층도 일부 사무실로 바꾸고, 그러니까 230평방미터 건물당 230평방미터가 안 되게끔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용도 변경을 일부 했거든요. 자, 그렇게 요건을 갖춰놓고 농어촌 민박업을 아마 신고가 되고 운영을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3층의 일부분이 사무소로 용도 변경이 됐다면, 자, 보시면 여기 3층이 2종 근생 47.345평방미터, 그리고 1층도 마찬가지, 자, 일부 근생 사무소로 이렇게 변경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맞춰가지고 농어촌 민박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했을 텐데, 과연 이걸 그대로 사무소 용도로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안에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이렇게 바꿔서 손님을 다 맞이했을 거라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낙찰을 받으시고 농어촌 민박 신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만약에 사무소 용도로 용도 변경이 된 이 부분이 주택으로 돼 있다면, 그러니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객실로 돼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 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내주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신고를 이제 득할 수가 없어요. 자, 작년에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 정상적으로 농어촌 민박 허가를 이제 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이렇게 펜션이 용도 변경이 됐다면 이번에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주무관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소유자가 바뀌면 일일이 다 나와 봅니다. 용도를 제 용도에 맞게, 펜션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뭐 불법으로 달아낸 건 없는지, 불법 건축물 없는지, 용도를 다르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해서 나와 봅니다. 주로 어떨 때 나오느냐 하면 농어촌 민박 허가를 득한 지가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작년에 용도 변경을 농어촌 민박에 맞게끔, 민박 허가 요건에 맞게끔 230평방미터 이하로 이렇게 바꿨다고요. 작년 7월에. 그렇기에 이번에 안 나오고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전 소유자는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근린시설로 해놨는데 지금은 객실 형태로 바꿔서 손님을 받고 있다.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것을 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현재 그렇게 쓰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사비 더 줘. 아니면 여기 냉장고나 TV 이런 거 포함해서 나 얼마 줘?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낙찰자는 못 주겠다, 나 집행할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민원 넣을게, 너 펜션 못하게. 이렇게 밀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든 거. 이게 뭐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이종 근생은 그냥 이종 근생으로 지금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트집이나 태클을 잡아가지고 낙찰자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을 끄집어내서 명도 협상을 하도록 조언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지금처럼 경매를 많이 해본 이 꾼들이 붙어가지고 조언을 해줄 때, 그럴 때 경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낙찰받았을 때 명도의 어려움에 봉착을 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요지는, 여기 문건 송달 내역에 이것만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보안 감정을 통해서, 감정평가서의 보안이죠, 이거를 통해서 경매의 진행을 늦추고 낙찰자가 불허가 되게끔 하는, 자,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은 전문가나 업자가 개입이 됐다.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이 그런 전문가들의 저항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6억이면 뭐 저렴하긴 한데, 만약에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전문가가 붙어서 조력자가 돼서 경매 진행을 늦춰왔고, 또 낙찰자가 명도를 할 때 조언을 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예상하시고,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물건이기에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트집 잡으려면요, 제가 채무자 입장이면 트집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안다고요. 근데 처음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이 대응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물건은 통영에 있는 이제 펜션 물건을 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 입찰인데, 업자나 전문가가 개입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이기에 좀 조심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물건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